방현석 작가님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36권의 책을 냈어요. 도대체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여행 다니고 그렇게 놀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빨리 오세요. 그리고 저 뒤에 범도라는 소설책이 5권 가져왔는데 한 권이 팔렸고 4권 남았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잠깐 작가님의 사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책을 지금 이제 곧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단 4명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현석입니다. 갑자기 얼굴에다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 범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소설 범도를 쓴 건 13년 전부터였었고요. 만주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쓸 때는 이렇게 두꺼운 벽돌 2장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주 짧은 소설 한 편을 쓰고 만주에 갔다가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만주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는 14살 때 혼자서 만주까지 왔다 갔다 했다. 우리 집이 울산이니까 울산에서 만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불 한 채를 사서 가져가면 팔아서 하는 그 차액으로 기차 값이 다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 귓등으로 들었죠. 뭐 세상의 아들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쓰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랬으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인생을 너무 모르는구나 싶어서 노트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만주에 갔죠. 아버지가 살았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 삼형제가 살았던 만주에 갔더니 그곳이 바로 이 소설의 첫 무대가 되는 곳인데요. 어떤 소설인지 먼저 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나온 책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6월 7일은 일제에 맞서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날인데요. 총 한 자루로 일제에 맞서 싸운 홍범도 장군과 함께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현석 작가의 장편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1운동 이후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승전보를 울린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 된 홍범도 장군은 그날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의 자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국 독립이라는 가장 높은 꿈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든 조선의 포수.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많이 이겼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계급과 노선, 이념을 넘어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람으로 대했던 홍범도. 13년 전부터 필생의 작업으로 홍범도 이야기를 준비해왔다는 방현석 작가가 주목한 건 영웅 홍범도가 아닌 인간 홍범도였습니다. 권력에서는 가장 멀리 있고 죽음에서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이 홍범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홍범도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살립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포수가 된 15 소년 시절부터
봉오동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기까지 온몸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곳이 저기 있는 여기 1번 있는 유아연이었어요. 여기가 서간도라고 흔히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님과 할아버지 삼형제가 살았던 곳이 바로 저 유아연이었어요. 거기 가봤더니 거기가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었던 바로 그 마을, 그 동네였어요. 우리 임면수 선생님이 그 활약했던 곳도 바로 저 유아연과 길림이었습니다. 저는 저 신흥무관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만주, 북만주라고 이쪽으로 그러죠. 북만주,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전적지가 있는 북만주, 그리고 안중근 참모 중장이 처형당했고,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옥사했고, 이회영 선생이 수감 생활을 했던 여기 대련 남만주 끝이죠. 여기 유신 감옥을 답사하면서 전율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이 많은 이토록 근사하고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지워버릴 수가 있었을까? 한국의 삶을 책임져야 할 한국 문학을 대체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뭘 써온 것인가? 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온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까지 딱 13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오면서 며칠 동안 공부했던 분이 임면수 선생님이었는데, 임면수 선생님이 산동교회 청년 그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수원에서 3일 학원을 세웠었잖아요. 그 학교를 맡기고 본인은 또 정작 만주로 가서 항일 투쟁에 뛰어들었었죠. 여기 보면 이게 당시 만주 철도선입니다. 여기 경의선을 타고 올라가면 단둥, 당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안동, 여기 안동입니다. 여기 봉천해서 안봉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안봉선을 타고 가면 여기에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이제 북으로 간 사람들, 서쪽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다 항일 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 이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항일 무장 투쟁하러 간 사람들이고,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북경과 이쪽 밑으로 상해로 내려간 사람들은 외교 운동하러 간 사람들. 상해 임시정부로 간 사람들 다 이 왼쪽으로 간 사람들. 이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권력과 아무 관계도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길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면수 선생도 이 오른쪽 길로 가신 분이죠. 길림에 1921년 체포되어서 나중에 평양 감옥으로 압송되었죠. 압송될 때도 이 철로를 타고 압송됩니다. 체포당했을 때 끌려간 곳이 길림 영사관입니다. 길림 영사관은 다 당연히 지하로 끌려갑니다. 당시 만주 연해주에 있었던 모든 영사관 지하실은 고문실이었어요. 그리고 유치장 취조실이었어요. 영사관마다 일본 영사관 지하는 다 취조실, 고문실, 유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임명수행이 당했던 건 바로 여기 길림영사관이었죠. 그건 뭐 후춘 영사관, 용정 영사관, 심양 영사관, 대련 영사관,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용정 이런 데 가면 다 지하 감옥 고문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임명수행을 포함한 항일 무장투사들이 걸어갔던 길을 답사하면서 저는 가는 곳마다 사실은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들은 철혈광복단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범도루트라고 하는 제 소설 범도를 읽고 만주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만주 항일 무장투쟁 역사 탐방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꼭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 창동중학교 사헌기념비입니다. 아무도 안 가서 찾지도 못하는 곳이어서 제가 간신히 찾아서 갈 때마다 저는 여기 꼭 여기 인사하고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게 철혈광복단이 한 탈취 15만원 사건 집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15만원 탈취한 기념비 현장입니다. 저 15만원 탈취 기념비는 1920년 1월 4일 날 철혈광복단은 6명이 일본 경찰이 호위하는 현금 수송 마차를 털어서 군자금을 확보해서 5,000명을 무장시키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는 그 길목이 여기입니다. 회령에서 두만강 건너서 용정 가기 10km 전 지점입니다. 용정 10km 전 지점에서 현금 수송 마차를 털죠. 그 작업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철혈광복단원들이었습니다. 성공합니다. 15만원. 당시 15만원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당시 독립군 한 명 무장시키는데 드는 돈이 30원이었습니다. 소총 1정 탄환 100발 한 세트 30원이었습니다. 15만원이면 5,000명 무장시킬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터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러 가죠. 당시 체코 군대가 철수하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헐값에 무기들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 무기를 사려고 시도했고 그때 접촉한 사람이 엄섭이라고 하는 밀정이었죠. 안중근 참모중장의 의형제이기도 했고 홍범도 장군의 의형제이기도 했던 자였죠. 그자한테 구매를 부탁했고 당연히 밀고 당해서 돈 다 빼앗기고 그리고 체포도 당해서 3명은 현장에서 체포당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합니다. 바로 그 철혈광복단의 핵심 단원들이 다닌 학교가 영길에 있는 창동중학교입니다. 이게 창동중학교에 있는 사헌기념비입니다. 당시 이 작전에 참전했던 한상호는 20살의 초임교사였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체포돼서 청진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형 선고받았는데 한상호는 나이도 어리고 가담 정도도 얕다고 해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경성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8월 26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제가 저 기념비 앞에서 범도루트를 꼭 시작하는 이유는 저 사헌 기념비 뒷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헌 기념비 뒷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굉장히 위로가 될 만한 비문입니다. 이 사은 기념비라고 써져 있죠. 뒷면은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창동중학원장 오상근 이병철 남성원사 신홍남 김동관 홍무만 김희택 서성권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교양하셨다. 위대하도다 스승의 은혜 아름다워라 창동이여. 창동학교에서 배운 200여 제자들은 잊지 못할 스승의 그 은공을 이 비에 새겨 칭송하노라. 이 비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이 학교를 세운 데는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댔나, 학교를 유지하는데 누가 희사를 많이 했나, 이 학교 출신 중에 출세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가르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기념비보다 아름다운 산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또 한편 보여줍니다. 이 기념비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될 이름 3개가 없습니다. 마진이라고 하는 교장입니다. 마진 선생은 이 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교장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교사들과 학생들을 조직해서 충렬대라는 무장투쟁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국민회라고 하는 만주 연해주에서 가장 큰 항일투쟁 조직의 회장이 됐습니다. 2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리기도 했던 국민회의 지도자는 실질적으로 만주 전역에, 아니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항일투쟁 조직, 가장 큰 항일투쟁 조직이었습니다. 그 투쟁 조직의 회장이 실질적으로 항일운동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선에서 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무장 결사 부대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 진교 작전을 펼치려고 하다가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여기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정기선, 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일본군에게 체포돼서 용정영사관 지하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주 연해주에 있는 모든 일본 영사관 지하실은 고문실이었습니다. 저 정기선도 거기에 끌려가서 산채로 얼굴 가죽이 벗겨졌어요. 두 눈을 파내서 죽였어요. 그래서 시신을 인수할 때 아무도 그 시신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 이름 적이 없어요. 아까 저 나열한 교사. 한상호 당시 20살 나이로 철혈 광복단원이 되어서 군자금 정치작전에 뛰어들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는데 2심에 가서 사형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저런 최후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에 아무 여한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에 복종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사형 선고받고 서대문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저 기념비에 없습니다. 저 창동학교 기념비엔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던 사람들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희생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의 정신이 독립군의 정신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영화 보신 분 많죠? 거기 보면
일본군한테 밀릴 때 끝까지 남아서 혼자서 싸우는 대원 한 명 있죠. 저 배우, 그죠? 유준열이죠. 저 유준열의 배역은 그냥 허구가 아닙니다. 진짜. 제 소설에서 대장급 분대장이라고 했던 이화일이라고 하는 독립군을 배역을 맡은 사람이 유준열이었습니다. 제 소설에서 분대장 이화일이 실제 독립군 분대장이었어요. 그렇지만 대장급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디나 그렇죠. 구청에 주사만큼도 못한 대통령도 있고, 그죠? 대통령급 시의원도 있고, 그렇죠. 어디나 세상은 그렇죠. 저 이화일은 대장급 분대장이었습니다. 이화일이 보여준 그 장면은 일본군이 밀려올 때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부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화일, 저 유준열이 수행한 건 독립군의 핵심 정신이고, 그리고 독립군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전술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무장력과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을 상대로 40년을 우리 독립군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를 상대로 40년 동안 싸울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흔히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은 굉장히 근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항일 무장 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 독립은 주선주라는 사람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몇 년 했습니까? 고작 4년 했습니다. 우리 항일 무장 투쟁 40년 했습니다. 1920년대에만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100개가 넘었고 거기에 참전한 독립군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걸 우리 역사는 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싸울 수 있었을까? 우리 독립군. 바로 저 정신이에요. 일본군과 싸우다가 압도적인 무장력을 가진 그들에게 밀려서 버틸 수 없을 때 누군가 남아서 죽어주면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동안 본대는 퇴각해서 대오를 정비해서 다시 다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밀리면 또 누군가 남아서 죽어주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밀리면 그 사이에 대오 정비해서 또다시 다음 싸움을 하고 그래도 밀리면 또 누군가 남아서 본대를 지켜내는 그게 바로 독립군 정신이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우리 부대를 지키고 우리 독립군이 희생해서 우리 결의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정신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번에는 네가 남아서 죽어주면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남아서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부대를 지켜냈습니다. 그게 우리 독립군의 정신이었고 바로 독립군의 가장 중요한 전술이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반란군들이 진압하러 왔을 때 도청에서 끝까지 남아서 총 들고 싸웠던 시민군들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남아서 역사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했다는 기억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정신, 그게 바로 독립군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홍범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이 소설을 쓰려고 준비하면서 여러 번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썼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다른 주인공들도 그 한 명 한 명만 놓고 보면 충분히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손색 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선택했던 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어떤 소설에서나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형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연성이라고 하는. 전형성은 대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 그러한 성격의 인물들, 그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교수들을 그리면서 교수를 그리는데 교수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지능 80도 안 되는 그런 인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빠도 머리는 좋은. 그게 대표성입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 법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문학상 심사평 보면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굉장한 욕입니다.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대표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기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일지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많이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정리한 일지가 저건데 저 일지 A4 용지 10장도 되지 않습니다. 저 첫 문장을 풀어 옮겨 놓으면 이렇습니다. 고려평양 서문안 문열사 앞에서 탄생하여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의 유접을 얻어먹고 남의 젖을 얻어먹고 자라 초 9세 9살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니 남의 집으로 다니며 모슴살이로 고생하면서 15세가 되므로 나이를 2살 올려서 평양 우영 제1대대에서 4년을 근무했다. 이렇게 되면 19살입니다. 19년 생애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유년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 저 태도는 저 일지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큰아들 홍양순이 죽은 날 기록을 홍범도 장군은 딱 한 문장 써놓고 있습니다. 5월 18일 정오 내 아들 양순이가 죽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날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한 사람이 자기 아들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16살 나이로 자기와 함께 싸우다가 죽은 자기 아들을 딱 그렇게 한 문장으로만 기록했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연성이라고. 다른 부대들이 다 연전연패할 때 홍범도 부대만 어떻게 연전연성할 수 있었나? 어떻게 그 강력한 일본군을 상대로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길 수 있었나? 홍범도가 그냥 잘나서 용감해서 그러면 개연성이 없다고 홍범도 부대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부대가 포수들의 부대라는 사실입니다. 무슨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병운동했던 양반들의 어병부대, 총 한 번 쏘아본 적 없는 농민들의 어병부대와 포수들로 구성된 어병부대는 전투력, 사격술이 비교 불가였습니다. 당시 일본군과 우리 어병들의 전투력 차이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한 사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학 농민군 1만 명 진압하는데 일본군 1개 소배 동원했습니다. 30명 동원해서 1만 명 진압했습니다. 일본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 전투력의 차이였습니다. 보수들로 구성된 부대는 좀 달랐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인들도 총 그렇게 많이 안 쏩니다. 사격 훈련하는 날 한 번 총 쏘면 끝입니다. 그러나 포수들은 일상적으로 총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총이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하고 가진 탄환의 숫자만큼 상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포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포수들로 구성된 부대가 홍범도의 어병대였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부대는 단순히 포수들의 부대가 아니라 범포수가 지휘하는 포수들의 부대였습니다. 범포수는 범을 잡는 포수였습니다. 일격에 상대를 잡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사람이 범포수들이었습니다. 홍범도는 범포수였습니다. 범포수라는 사실은 사격술이 뛰어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 잘하는 선수는 용접만 잘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이어붙였는지 찾을 수 없게 용접하는 실력을 가진 용접공들은 자기 철학이 뚜렷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알고 사람을 읽을 줄 알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신념이 뚜렷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만드는 주방장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냥 짜장면만 잘 만들지 않습니다. 포수들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에 오른 포수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 포수들의 철학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제 소설 범도를 읽은 분들 알겠지만 앞에 어린 시절 홍범도가 포수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상당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쓴 이유는 포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홍범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홍범도는 포수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범도에서 홍범도는 자기 사부 신포수로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배우죠. 어린 홍범도가 신포수에게 묻죠. 왜 맨날 사냥하러 안 가고 툭 하면 포수막에서 빈둥거리냐. 그러니까 신포수가 되묻죠.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한 마리라도 더 잡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신포수는 이렇게 대답하죠. 포수는 산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아. 농부와 어부는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지만 포수는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사는 거야. 산이 내게 주는 목만큼 잡는 거지. 여우에게는 여우의 몫이 있고 늑대에게는 늑대의 몫이 있고 범에게는 범의 몫이 있듯이 내게는 내 몫이 있어. 내 몫 이상 잡지 않아. 남의 몫을 넘보지 않는 것, 내 몫 이상을 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포수들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철학도 홍범도는 신포수에게 배우죠. 15살 나이로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2살 올려서 산을 떠날 때 신포수에게 묻죠. 저도 이제 떠나고 나면 혼자 남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신포수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인간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짐승의 질서 속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범의 먹이가 되면 좋겠지. 늑대의 먹이가 된다고 해도 괜찮아. 그게 공평한 거니까. 짐승의 질서 속에서. 바로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범도
홍범도와 그의 부대원들은 위기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 어연했고 승리 앞에서 겸허했고 자기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홍범도 부대는 일격필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비록 상대가 짐승이라 할지라도 적이라고 할지라도 잡을 때는 일격에 잡는 것, 고통 없이 낭명시키는 것. 그래서 포수들은 짐승을 고통스럽게 잡거나 죽이는 올가미를 이용하는 사냥, 함정을 이용하는 사냥, 이런 걸 금기로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발의 탄환도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 홍범도 부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범도는 가장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과학이나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진실, 바로 그 진실에 다가가는 길 없는 길이 문학입니다. 홍범도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갖고 스스로 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홍범도보다 더 문학적인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포스들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에게도 나름 원칙은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탄환도 헛되이 쓰지 않는 포스들의 이야기를 쓰려면 단 한 문장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범도를 쓴 13년 동안의 시간은 저에게 범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매일 웃고 웃으면서 총을 들고 싸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신포수와 백무와 차이경, 김수엽, 진포, 김 알렉산드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야 할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함께 행동하면서 13년을 보냈습니다. 이 13년은 저에게 항일 무장투쟁 전선의 종군 작가로 사는 시간이었고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으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진해서 이 소설을 쓴 게 3년 반이었는데 그 3년 반 동안 저는 매주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원고지 50매씩을 썼습니다. 50장 쓰지 못한 날은 외출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옛날처럼 재미없어서 맥주 마시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홍범도 부대원들과 내일 어떻게 싸울 건지 의논하고 다음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재미있는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허리가 나가서 나중에 앉아서 쓸 수가 없어서 서서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앉아서 날새 본 분들은 많을 텐데 공부하느라고 서서 밤새 본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서서 요새는 쓰는 책상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도 나중에는 쓸 수 없어서 누워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트북 매달아 놓고 칠 수 있습니다. 허리 나쁘시면 저한테 물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원칙은 단 한 문장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 필요 없는 문장은 한 문장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마네킹으로 세워두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적이고 악당이고 밀정이라 할지라도 심장이 뜨거운 인간, 자기 욕망과 동기가 분명한 인간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밀정이 박상준 친일파죠. 실제 일진회를 했던 친일파 인물입니다. 그 박상준이 홍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왜 일본군을 하고 싸웠는데? 우리는 임진왜란때 그때 벌써 졌어야 됐다. 일본한테. 이순신 잘못 이겼다. 그때 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 일본 봐라. 일본 육군의 제2인자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지 아버지가 최하급 무사 하사관에 불과한데도 지가 유능하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냐. 넌 뭐냐? 네가 일본하고 싸워서 나라를 되찾으면 너에게 뭐가 돌아오는데? 다시 무슨? 다시 포수? 그 짓을 왜 해? 나와 함께 손잡고 총독부로 가자. 가서 새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자. 능력대로 대접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하자. 그러면 너는 조선 최고의 장군으로 대접받을 거고 나는 문관으로 승승장구할 거다. 그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읽은 독자들이 그거 보니까 나도 친일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스스로 신심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박상준이 나오면 건너뛰고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홍범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새롭게 출현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낡은 가치를 돌파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역사가 지워버리고 문학이 외면한 그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넘었고 책은 저렇게 두꺼운 벽돌 2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출판사에 넘길 때는 저거보다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원고지 5,300매였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요새는 아무리 재밌어도 3권 되면 안 읽는다. 어떻게든 2권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원고지 1,100매 쳐내고 4,100매 넘겼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저 책입니다. 그렇게 줬더니 또 출판사에서 야, 사람 이름은 또 왜 이렇게 많냐. 한 번뿐이 안 나오는 사람을 왜 자꾸 이름을 쓰냐. 그라고 하면 되지. 그 좋은 대명사 그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왜 자꾸 사람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몇 명은 줄여줬습니다. 근데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왜? 대부분 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 무명 독립군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한 독립군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 남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 남긴 사람들도 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퉁쳐버리는 게 우리 역사가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설책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 어떤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제 소설책 속에서라도 이름 한번 새겨 놓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많이 못 줄였습니다. 제 소설책 내고 났는데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가져다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거민정 교과서 중에서 4종 많이 쓰는 거 가져다가 비교해봤더니 제 소설책에 나오지 않는 교과서의 인물은 없었습니다.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역사책이 다룬 인물들은 다 이름 불러준 사람들은 이 사람 왼쪽에 있는 21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눈물겹게 아름다운 대단한 사람들 어느 책, 어느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서도 단 한 번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반역자들, 민족의 반역자들, 이 사람들 이름 어느 역사책에서 쓰지 않습니다.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제 소설 속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다. 이게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 지도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4분의 1만 떼어놓으면 이거 4배가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이 인물 지도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대전에 북콘서트 하러 갔더니 어떤 독자가
그려다 줘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누가 불러줍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다. 제 소설책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홍범도를 주인공으로 삼은 결정적이고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까 필요로 했던 소설의 주인공 말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특별한 조건 하나를 더 갖추어야 했습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혼자 주인공 다 해먹는 사람, 그런 주인공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그 많은 항일 무장 투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어요. 바로 주인공을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 그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어요. 이 소설은 홍범도 장군이 걸어간 길을 통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많은 이름도 시신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주인공을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소개 영상에서 봉오동 그날 홍범도는 총사령관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홍범도 장군이 처음 독립군 부대를 만든 게 포수들 부대였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무관학교 폐교시키고 난 다음에 무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포수들 뿐이 없었어요. 그 포수들의 총기를 빼앗기 위해서 총폭급 화약류 단속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수거합니다. 총검률. 그래서 22만 정의 총검률을 수거했다고 일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총기 반납을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갔던 포수들을 조직한 항일 부대가 홍범도 부대였어요. 첫 번째. 그때 홍범도는 자기가 총대장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원로포수 임창근을 포수부대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장으로 시작한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자식도 없어서 구사도 없지만 나이도 많지만 평생을 포수 아닌 무엇도 하지 않은 사람, 포수 아닌 어떤 것도 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 오직 포수로만 살았던 포수 그 자체였던 사람 임창근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봉오동 전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봉오동 전투하면 당연히 홍범도가 총사령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봉오동 전투의 총사령관은 최진동이었어요. 최진동은 봉오동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당시 부산 땅 7배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최진동 형제였습니다. 최진동, 최운산, 최치용 이 삼형제가 가진 땅의 핵심이 봉오동이었습니다. 봉오동이 무인지경의 그런 산악지대 아닙니다. 상촌, 중촌, 하촌 3개 마을 150가구가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바로 그 동네를 중심으로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최진동 삼형제였습니다. 최진동 형제 외에 1,500명에 달하는 봉오동 전투 참전 군인들의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만주에 아무도 없었어. 기꺼이 홍범도는 그들에게 총사령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립군 총사령관직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일군 사령관으로 싸웠던 사람.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전투 경력은 일천한 최진동에게 기꺼이 사령관 주고 자기 그 밑에서 싸운 사람, 주인공의 자리를 기꺼이 내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바로 그 홍범도가 만났던 사람들,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범도입니다. 그래서 이 범도는 홍범도의 범도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비범한 길이라는 뜻의 범도이기도 하고 범의 길을 갔던 사람들 이라는 뜻의 범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 여기서 태어나서 서울 파견 나왔다가 돌아가서 항일 무장 투쟁 강원도와 함경도에서 하다가 신갈파진 압록강 건너서 길림 거쳐서 목단강 거쳐서 우스리스크로 가서 다시 봉오동으로 나와서 싸웠다. 그리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강제 추방당해서 중앙아시아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대전에 안장되기까지 홍범도 장군의 루트를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범도는 바로 이 길 위에서 홍범도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 항일 무장투쟁에서 희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범도에 나오는 사람, 범도에도 나오지 못한 사람 이야기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해주에서 만났던 최재형입니다. 이게 최재형이 살았던 마지막 집입니다. 제가 지난 3월 초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지금 최재형 기념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 최재형은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최신문 중에서 노비 아니었다고 정정해달라고 그랬는데 호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비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 수가 없어서 야반 도주에서 연해주로 건너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해주에 가서 살아보려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번번이 폐농하고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재형은 11살 나이로 가출을 합니다. 당시 가출은 큰 효도였습니다. 잎 하나 줄여주는 것, 숟가락 하나 줄여주는 것, 그게 효도였던 시대였습니다. 배를 타려고 푸시에트 항구에 갔지만 누가 11살짜리 조선 아이를 배에 태워주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진 최재형을 러시아 상선 선장이 구해서 배에 태워줍니다. 6년 동안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서 러시아인의 양아들이 되어서 조선인 최초로 러시아 정규학교의 정규학생이 됩니다. 졸업한 다음에 사업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두죠. 블라디보스톡 항만 개발을 비롯한 연해주 개발에 러시아가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단 한 개도 부동항을 갖고 있지 않았던 러시아는 사시사철 드나들 수 있는 부동항으로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했고 거기에 이어지는 도로, 기간 산업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하면 동방을 정복하자는 뜻입니다. 바로 그 기간 산업 건설공사에 뛰어들어서 최재형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홍범도 최재형의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줬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줬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좋은 기술자 일꾼들이 몰려들었고 가장 많은 수주를 했고 가장 큰 돈을 연해주에서 벌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연해주와 만주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러일 전쟁 전선에 러시아군 군납 업무를 도맡아서 했던 전선을 누비면서 러시아군 군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재형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 사나이가 최재형. 그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비록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에서 졌지만 최재형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 황제의 훈장을 받았고 러시아 황실 대관식에 초대받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에만 뛰어들지 않았으면 평생을 러시아 귀족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사람. 그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했던 것은 그 혼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조선인 동포 농민들에게 성금을 줘서 닭과 돼지를 치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에 좋은 가격으로 군납할 수 있도록 해줬고 조선인 어민들에게 연어를 가공해서 러시아 군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최재형이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 집집마다 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해주에서 독립투쟁한 사람 중에 최재형 신세 지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거의 옹기를 쬐지 않은 조선 동포들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1920년 일본군이 연해주에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처형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날을 5번째 딸이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과 가족들이 모두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절했다.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이 모두 일본군에 끌려가서 나를 찾아내라고 고문당할 거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죽더라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최재형 나이 59세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나는 창밖으로 아빠가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재형은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바롭스크 김알렉산드라입니다. 여기 김알렉산드라는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두수의 딸입니다.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 바로 통사들이었어요. 통역사. 조선에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연해주에 왔다가 입에 풀칠도 못해서 공장에 취직하고 광산에 취직하고 러시아 군대의 노무자로 취직한 사람들 계약서 대신 써주고 2, 3할 수수료 챙기는 것도 부족해서 2년치 선불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닦아놓기 일수인 사람들이 바로 통사들이었습니다. 김알렉산드라의 아버지 김두수는 동청철도 회사의 통사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예외적인 통사였습니다. 임금 받지 못한 노동자들 임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친 노동자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동청철도 회사에 노조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 되어서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중국의 우아단 단원들을 진압하러 들어갈 때 러시아군 통사로 징발당했던 사람이 김두수였습니다. 중국의 의화단은 그냥 우리나라의 동학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주의 주장, 목표, 투쟁 방법, 결과까지 동학과 다 똑같습니다. 중국 의화단.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동학은 일본군이 들어와서 진압했고 중국 의화단은 러시아 군들이 들어와서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진압하러 들어간 러시아군과 함께 간 김두수는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중국인 의화단원들을 수백 명을 구출해 줍니다. 우리 동학 농민군들이 일본군에게 체포당하면 재판 없이 그냥 처형당했던 것처럼 중국의 의화단원들도 러시아군에게 체포당하면 그냥 처형이었습니다. 그 처형의 위기에 놓인 의화단원들에게 조선인으로 위장시켜서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수백 명 탈출시켜준 사람이 김두수였습니다. 우리는 신들러 리스트에 신들러는 그렇게 잘 알면서 김두수의 김자도 조선인 천사로 불렸던 김두수, 그의 딸이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아버지가 러시아군에게 징발되어 갔을 때 동청철도 회사의 통사를 13살 나이로 대신했던 소녀가 바로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아버지가 과로로 급사한 다음에 김알렉산드라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폴란드계 러시아인 철도 기술자의 아들과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에 실패하죠. 혼자 어린 아이를 안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됩니다.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랄 광산, 시베리아 벌목장에 일하는 조선 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쳐도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죄수만도 못한 강금 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라디보스톡 한인회에서 구조단을 파견했을 때 자원해서 시베리아로 갔던 사람이 김알렉산드라였어. 그 추운 우랄 광산 벌목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잘못된 계약서 하나하나 바로잡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에서 다친 노동자들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김알렉산드라였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셰비키 당원이 되었던 사람, 조선인 최초의 공산당원이 된 사람이 바로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연해주 일대에 완충국가 하나를 만듭니다. 볼셰비키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연해주에는 완충국가를 따로 하나 만듭니다. 극동인민정부 또는 원동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그 정부의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 극동인민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반혁명군들에 의해서 붕괴되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수습을 하고 최후의 철순을 타고 퇴각하던 김알렉산드라는 반혁명군들에게 체포되어서 처형당하죠. 반혁명군 사람을 깔고포가 김알렉산드라에게 2번 살 기회를 줍니다. 너는 조선인인데 왜 러시아 혁명에 가담해? 그냥 조선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 혁명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 볼셰비키가 아니다. 혁명가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김알렉산드라는 거절하죠.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국제주의자이고 혁명가이고 볼셰비키라고 얘기하죠.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누구보다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날까지 혁명의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죠. 2번째 제안을 하죠. 너는 아이의 엄마 아니냐. 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팽개치고 여기서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냐.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김알렉산드라는 거절을 하죠. 나는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혁명 전세에서 물러설 수 없다. 나는 내 아이 식민지의 노예로 사는 걸 원치 않고 100개 러시아인들과 같은 기차칸에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잘못된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거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내 자식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식도 그런 잘못된 세상에 사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싸울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르강 옆에 사형장에서 공개 처형당하죠. 그때 처형당하기 전에 김알렉산드라는 자기 눈을 가렸던 수건을 떼내고 나는 내가 죽을 자리를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13부를 걸어가서 여기에서 죽겠다고 하죠. 다시 눈을 가리려고 했을 때 김알렉산드라는 거절. 나는 내 최후를 내 2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윤문문론했습니다. 제가 방금 걸어온 13걸음은 제 심장에 새긴 빼앗긴 조국 조선의 13도입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연어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밟아보지 못한 조선 13도에 여러분의 평등의 씨앗을 심고 해방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일해온 극동인민정부의 외교장관으로서 저희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볼세비키 혁명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게 1910년대, 20년대 볼세비키였고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조선 독립 투사들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가, 이 볼세비키가, 이 독립 투사가 잘못되었습니다. 1910년, 20년대 전 세계에서 약소민족의 해방을 지원한 나라는 소련 딱 한 나라뿐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싸운 게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면 그들과 손잡고 일본과 싸운 미국 또 빨갱이 나라고 영국도 빨갱이 나라입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서 바로 옆에 아무로강에 고깃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오랫동안 아무로강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렀던 리석산, 리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 소설 범도에서 안중근 참모중장한테 강도당에서 돈 뺏기는 장군이 바로 이석산 장군이죠. 황해도 출신의 용맹한 장군이었죠. 홍범도 장군과 마찬가지로 무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그래서 무기를 장만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부두에서 함께 노동해서 무장을 마련하려고 했던 장군이 바로 이석산이었죠. 무기 하나 더 마련하려고 부하들 굶긴다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석산. 얘기가 길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톡 서울거리입니다. 서울스카야. 지금도 있는 거리. 그들이 살았던 거리가 이쪽이 바로 서울스카야. 안중근 참모중장이 또 히로부미 사살을 하러 갈 때 총기를 최재형 선생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면 개연성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최재형 선생은 무장투쟁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집에서 사격훈련을 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내 집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실제로 바로 이석산 돈 뺏어서 무기 샀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대단했던 건 최악의 조건 속에서 누구에게도 줄 서지 않고 손 벌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 항일운동가들 연해주 만주에서 모금운동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블라디보스톡 부두에 하역 노동자로 부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총 샀습니다. 광산에 가서 직접 경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부하들. 그 돈으로 총알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마련했겠습니까? 도저히 더 무장도 마련할 수 없고 시간은 흐르니까 있는 이거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자. 국내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홍범도 장군을 만류한 사람이 바로 최원세라고 하는 젊은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홍범장군이 그냥 귀환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최원세는 만주 출장을 취소하고 달려왔다. 이건 아닙니다. 장군님을 빈손으로 조선으로 돌려보내면 조선에 있는 동포들이 연해주에 사는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2달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얼마라도 무장을 마련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모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최원세가 모금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죠. 그 막 제법되는 돈을 연해주의 원호 부자들이죠. 연해주의 조선 부자에게 맡겨서 무장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떼어먹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아주 죽여놓죠. 아마 실제 죽였을 거예요. 떼어서. 그래서 홍범도 장군 그 원어들 부자들이 가진 그늘인 사병들이 쳐들어와서 홍범도 장군 가둬놓고 진짜 죽여놓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범윤에게 물어보면 이범윤 대답 안 하죠. 죽이라는 대답도 죽이지 말라는 대답도 하지 않죠.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 얘기 듣고 러시아 지역 사령관이 와서 홍범도 구출해서 살아남았죠. 바로 그 최원세가 홍범도를 만났던 지역에 이 크라스키노 삼국 국경, 중국에서 중국 북한 국경 넘어가면 있는 그 크라스키노였습니다. 안중근 참모중장이 단지 동맹을 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저게 단지 동맹비입니다. 제가 3월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키고 있는 개가 저한테 왔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겨서. 이게 바로 이쪽이 크라스키노입니다. 이게 삼국 국경, 여기 우리가 제가 써 있는 여기가 중국입니다. 이쪽이 북한입니다. 여기가 크라스키노, 핫산입니다. 이 두만강, 여기가 동해바다입니다. 바로 이 뒤가 훈춘입니다. 연해주의 독립군들이 만주로 갈 때, 국내 진격할 때 다 여기를 거쳐가는 길목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러시아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건너가는 철교가 바로 이 철교입니다. 훈춘의 호랑이는 바로 저 뒤에 있는 방천입니다. 저기는 방천 뒤에 있는 국경도시가 훈춘입니다. 황병길은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죠. 15살에 결혼해서 그 이듬해 만주에 가서 독립군이 된 사나이입니다. 아내 김숙경이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이듬해 남편이 만주 가더니 돌아오질 않아. 만주 갔더니 연해주 갔다고 그래서 또 연해주로 찾아갔더니 독립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황병길은 서당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일자 모식인 자기 아내에게 가르쳤습니다. 김숙경은 그렇게 배운 것을 자기 시아버지 황호섭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딸, 아들도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황병길은 훈춘의 호랑이로 불리면서 훈춘에 100명이 넘는 자기 부대원들을 가진 독립부대장이었습니다. 1920년 두만강 건너서 일본군 초소 습격하고 돌아오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숙경은 그 뒤를 이어서 싸웠고 그의 딸, 아들도 싸웠습니다. 그의 딸 황정씨는 훈춘에서 가장 총명한 여학생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영국인 학교 교장이 모든 돈을 다 자기가 부담해서 영국으로 유학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김숙경은 자기 딸에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지 박사인지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 원수를 갖고 나라를 되찾는 게 먼저인지 박사 따는 게 먼저인지 생각해보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김숙교의 딸 황정씨는 유학 포기하고 소학교 교사가 돼서 민족 교육하다가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황정에도 23살 나이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다. 미래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병길은 자기 아내를 늘 숙경씨라고 불렀습니다. 김숙경은 자기 남편을 황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딸이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들과 다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늘 숙경씨, 숙경씨 그러니까 자기도 애들도 따라서 자기 엄마한테 숙경씨, 숙경씨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을 웃겼던 그 아름다운 가족들 이야기 우리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숙경, 황병길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마지막에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황병길입니다. 이게 아까 철을 광복단원들 밀고 한 어민석. 한 사람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서양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 참 독특하죠. 의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나라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박서양은 최초의 조선인 의사였습니다. 제중원 1기로 의사가 된 조선인 7명 중에 한 명이 박서양이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외과 수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두 권 쓰고 서양인들 사이에서 수술하고 있는 저 청년이 바로 박서양입니다. 박서양은 제중원을 졸업하고 외과 의사가 되어서 조선인 최초로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종을 진료한 왕실 출입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봉오동 전투가 준비되었을 때 기꺼이 종군 의사로 참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이 대사는 홍범도와 박서양이 주고받은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박서양은 저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성도 이름도 없었던 제게 지킬 무엇이 있어서 후회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전쟁이고 전쟁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박서양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사는 게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어서 저렇게 대화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두 사람 같이 싸우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하고 같이 싸웠다 그래서 제가 옮겨 적어두었습니다. 성살리 전투에 수훈자의 한 사람 백두산 중대장과 동기였던 김은과 그의 연인 이추와 이름은 좀 이상한데 세기의 로맨스를 남긴 혁명가들 책에 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여기에서 강제 이주 열차 하마탕역에서 강제 이주 열차 타고 끌려가서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서 죽었죠. 이게 홍범도 장군 무덤 앞에 있던 흉상입니다.
홍범도 장군 봉안해 올 때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문서 한 장을 같이 우리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취업 명령서였습니다. 홍범도 1939년 3월 25일부터 월 100루블의 봉급을 받고 고려극장 수의로 근무한다.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200루블이었습니다. 그 절반 받고 극장 수의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굴하게 살지 않았고 비루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열흘 전에 그렇게 모은 수의로 모은 월급 다 틀어서 단 한 번도 누구로부터 존경받아보지 못하고 대접받아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던 자기 부하들, 동료들 불러서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소설책에서조차 쓰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경신이 있습니다. 제 소설의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꼽는 주인공이 바로 백무아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인데 실제 인물이냐고 많이 묻습니다. 백무아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모델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안경신이고 한 명은 앨리스 현이라고 하는 상해 임정에 강요를 지냈다. 미국에서 그 독립투쟁을 했던 현순 목사의 딸이었고 해방공간에 미 군정청 정보요원으로 들어와서 활약했던 여성이 앨리스 현입니다. 그 2명의 모델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백무아입니다. 안경신만 얘기하면 안경신은 국내 북파결사대 제2지대 대원이었습니다. 광복군 총령에서 파견한 1지대는 경성 담당이었고 제2지대는 평양 담당이었고 제3지대는 신의주 선천 담당이었습니다. 2지대 담당 대원이었던 안경신은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사실 감추고 평양 북파 작전에 가담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3개 다 성공했지만 평양경찰서, 평안남도경찰서, 평안남도청 3군데 북파에 성공하지만 폭탄이 부실해서 하나는 완전 불발이었고 하나는 터지나마나였고 한 개만 성공. 피신 중에 체포당했고 체포당하다 안경신은 출산한 지 6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는 여자 폭탄범 안경신 11일 된 아이를 안고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라고 나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죠. 사형 선고 받은 안경신을 구출하려고 상해에서 그를 파견했던 이탁 광복군 총령사령관과 장덕진 결사대장 그리고 김구가 이름을 까고 조선 총독부에 공개장을 보내죠. 이 작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령하고 광복군 총령 사령관 이탁이 지휘하고 결사대장 장덕진이 수행한 것으로 안경신은 무관하다, 석방해라고 요구하죠.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증거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10년으로 감형되어서 1927년에 출감하죠. 출감하던 날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보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은 눈이 먼 병신이 되었고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던 장덕진 대장은 상해에서 피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모두 원수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에 가졌던 뜻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마치고 전선으로 복귀한 안경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우리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고 대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긴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나라를 원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어갔을까? 교수형 당한 사람들, 철을 광복단원들을 비롯해서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수형 당한 사람이 허위였습니다. 허위는 대한제국의 대법원장설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당해서 자신이 대법원장으로 근무했던 그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시신 인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행한 다음에 시신 인수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라도 지킨 못한 자가 시신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빨리 집행해라. 그거 했죠. 가족들은 다 수배 중이고 수습하면 보복당할까봐 시신 수습 엄두 내지 못했을 때 그의 시신을 수습한 게 바로 저 박상진입니다. 그의 제자. 그도 판사시험에 합격해서 평양 법원에 발령받았지만 거부하고 항일 무장투쟁했대요. 대구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교수형 당할 때 금방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목숨이 떨어졌는지, 숨이 붙어 있는지 의사가 와서 확인하고, 그래서 떨어지면 줄 끊고 담아서 처리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 박상진 기사 보면 나와요. 박상진은 13분 만에 절명. 왜냐면 13분 동안 살아있습니다. 13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의 공범 김한중은 12분 만에 절명했다. 그들은 그 10분, 1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22세 청년 외교관 이위죠. 마지막 대한제국외교관이었던 바로 이범진의 아들이었죠. 이범진 이런 유서 남기고 자결했던 사람. 자기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독립자금으로 다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러시아 토불주 주 총독의 사위였습니다. 5개국어에 능통했고 프랑스와 러시아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누구보다 권왕주의자였고 왕조를 재건하려고 했던 이 부자는 어에 자결하고 집을 나와서 총독의 집을 나와서 항일 투쟁, 볼세비키 투쟁에 뛰어들어서 시신도 남기지 못하고 죽겠어. 그 사람들 어디 있나? 이 동작동 국립묘지입니다. 최재형 아까 시신 못 남겼다고 그랬는데 여기 묘지 있죠. 지금은 법 바뀌어서 부부 중에 한 명 있으면 묘 쓸 수 있습니다. 최재형 묘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는 부인 최엘레나 여사의 묘를 키르기스탄에서 모셔와서 저기 썼습니다. 이 묘소 저 뒤에 여기 반지하 하나 공간이 보이죠. 여기 무후선열 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후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없는 무후선열. 시신도 남기지 못해서 묘도 쓸 수 없는, 그래서 후손도 없고 시신도 없는, 남기지 못한 사람들 손바닥만한 위패로 모셔놓은 것이 바로 이 반지하
초라한 이 강의실 절반만 합니다. 이 앞에 쓰여져 있는 글자 보입니까? 민족의 어리라는 저 글자. 누구 글자 같습니까? 예? 닭깎기 맞사로. 자, 이게 바로 무선열 재단입니다. 요게 무선열 재단이죠. 아까 철혈 광복단원들 20살 나이로 군자금 정치작전에 뛰어들었다가 서대문에서 교수형당한 한상호, 같이 처형당한 같은 날 처형당한 임국정, 윤준이 나란히 일렬로 있습니다. 그 일렬 뒤에 이 무선열 재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무선열 재단, 이 나무로 가려져 있는 이 위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제2장군묘역이 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묘역 한 개 6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1번 이영준, 제4번 신태용입니다. 이영준 일본 육사 26기, 일본 육군 대령으로 일본이 망하는 1945년 8월 15일 아침까지 34년 동안 일본군에 충성을 다 바치다가 일본이 망하니까 그날 아침에 도망 나와서 미 군정청 고문이 되어서 대한민국 육군 초대 참모 총장이 된 사람. 신태영 일본 육사 26기 1945년 8월 15일 아침까지 일본군으로 복무한 일본 육군 중령, 대한민국 제3대 참모총장. 일본 육사 26기는 다 대한제국 무관학교 마지막 학생들입니다. 44명이 재학 중이던 학생들 순종이 학교 폐부당한 다음에 일본 육사로 국비 유학시켰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항일 무장투쟁에 참전할 것으로 호소했을 때 거기에 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지청천 장군 한 명이었습니다. 탈영해서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이 되었고 서로군정서 사령관이 되어서 청산리 전투에 합류해서 홍범도 장군과 함께 러시아로 갔던 사람이 지청천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 발밑에 여기 무선열 재단이 있습니다. 초대 이영준에서부터 21대 이세호까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21명 모두 일본군 만주군 간도 특수대 출신들. 그들 발밑에 있는 이영준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아버지. 아까 안경실, 이 무선열 재단 안에 요만한 위패 하나로 모셔져 있습니다. 황병길 여기 있습니다. 이진용, 아까 이석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빈자리 홍범도 장군이 있던 자리. 시신 모셔오면서 대전 현충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흉상 5개 파내겠다고 했죠. 지금 이제 선거 때까지 미뤄놨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입장 좀 다시 바꿔서 그동안 처음에는 다 파내겠다고 그랬다가 이종찬 회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종찬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회영 선생은 남기고 4명은 파내겠다고 그랬다가 파내려면 다 파내고 놔두려면 다 놔두라고 그러니까 4명은 남겨 육사 안에 남겨서 다른 데로 옮기고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파내겠다 그랬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보류하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5명 다
육사 안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박물관에 갖다 놓, 육사 박물관에 갖다 놓겠다. 유물들입니까? 그 사람들 박물관에? 이 흉상 만들 때 우리 육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립군은 총과 심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싸웠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후배들은 무장을 완비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를 지키고 만드는 간성을 양성하는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 이 비를 흉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저 흉상을 세운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사용한 탄환 5만 발 탄피를 수거해서 녹여서 만든 300kg의 동으로 만들었던 흉상.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쓰지 않으려고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항일 무장투쟁에서 희생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수도 아니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수도 아니고 오직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고려인들이 다 살았던 연해주의 집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연해주와 만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이 봉오동 전초전이 벌어진 일광산 삼춘자 전투지입니다. 이 북한입니다. 중간에 두만강이 있습니다. 이 뒤가 두만강입니다. 이거 지난 10월 달에 남주입니다. 윤동주 묘소 올라가는 언덕에서 찍었어요. 우스리스크에 있는 고려인민족학교. 저 학교 하나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 하역 농자로 일했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 건너가 함경도. 조선인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게 연해주 사람들, 중국인들 기억에 오면 다 학교를 지었다. 이게 지신화 학교입니다. 160년 전에 조선인들이 연해주에 가서 최초로 개척했던 마을이 지신화입니다. 그 마을에 세워졌던 학교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그 악조건 속에 입에 풀칠도 하게 할 수 없을 때 저런 학교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강제 이주당하면서 완전히 폐허로 바뀌고 그 자리에 기념비 하나만 서 있습니다. 서태지가 세운 겁니다. 서태지가 도와드렸습니다. 서태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 이상설 스님의 유업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나라를 남겼습니다. 투표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 남겼습니다. 투표만 잘하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 바쳐서 총 들고 싸우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투표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쏜 탄환은
현재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100년 전 홍범도와 백모아가 억압과 차별, 불의를 향해 발사한 마지막 한 발의 탄환은 아직 탄착점에 도착하지 않았다. 일격필살의 저격수였던 그들의 탄환은 빗나간 적이 없으므로 반드시 표적의 정중앙을 관통할 것이다. 제 소설의 마지막에 써놓은 문장입니다. 이거 홍범도 장군 흉상 파낸다고 그러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탄환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당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아도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홍범도 기념사업회에서 이거 안 하고 가면 제가 굉장히 혼납니다. 그래서 홍범도 기념사업회의 공식 구호가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늘 모든 행사와 강연을 가면 꼭 이걸 하고 오라고 해서 제가 꼭 합니다. 그래서 백발하면 3번 백중을 외쳐야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발! 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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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해서 백중 되겠습니다. 범도에 또 구호가 있습니다. 소설책에 보면 일격하면 필살입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격! 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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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중간에 메모 많이들 하셨는데 혹시 준비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주를 한번 쭉 갔다 온 기분 안 드세요? 네, 현충원도 잠깐 들렸고 8월 6일 날 실제로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좀 다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웹정이나 이런 걸 좀 보내드릴 거고요. 현충원도 대전 현충원에 지금 계시죠? 네, 대전이죠. 대전은 한 9월 정도에 우리 저 필동 임현 선생님도 거기에 안장돼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보고 뵙고 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예, 뭐 예, 말씀하세요. 그 홍범도 장군 때와 당시 김일성 장군이 주도하는 9.11 유격 때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현재 북한 정권에서는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김일성 장군은 그때 12살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 김일성 장군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현재 북한 정권은 홍범도 장군의 민족주의 독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괴력 같은 존재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홍범도 장군 항상 그러니까 그 시신 봉안할 때, 유해 봉안할 때 사정들을 보면 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박근혜 때 또 했고 이명박 때도 다 추천했습니다. 근데 외교적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때 실패한 겁니다. 못 모시고 왔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고려인 동포사회의 또 지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평양도 있고 그 홍범도 장군 출생지가 평양입니다. 연고지가 평양인데 남한으로 보내는 게 잘 맞지 않다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연고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냐고 했고 또 이제 고려인 사회에서 보면 고려인 50만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 그 상징이 홍범도 장군이니까 저 자신의 상징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쉽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당시 이제 카자흐스탄 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굉장히 그 각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북한도 보면
남한으로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이 또 모시고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의 약간은 딜레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정통성이 이제 백두혈통인 거고 항일 무장 투쟁의 모든 중심이 김일성 장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홍범도 장군을 갖다 놓으면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이제 김일성 장군만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럼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았던 게 아마 북한 입장이었던 것 같고 고려인 동포사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남한이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서 모셔가면 정말 잘 모시겠지. 잘 모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만 하고 여기 안 보낸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자, 보내드리자. 그렇게 해서 보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약속도 했고 잘 모실 거고 거기 남은 그 원래 묘소도 잘 갖고 와서 우리 정부가 저기 보답하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흉상 파낸다 뭐 그러니까 정말 고려인 50만 동포를 적으로 사실은 돌리는 행위들이었죠. 내가 그 고려극장 극장장과 또 그 남편분도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딱 두 마디로 설명했어요. 애국자지 않습니까? 일본을 이겼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네.